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선운사 동구 서정주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백이 가락에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선운사 동백꽃 김용택 여자에게 버림받고 살얼음 낀 선운사 도랑물을 맨발로 건너며 발이 아리는 시린 물에 이악 물고 그까짓 사랑 때문에 그까짓 여자 때문에 다시는 울지 말자 다시는 울지 말자 눈물을 감추다가 동백꽃 붉게 터지는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울었다. 서정주 시인의 선운사 동구와 김용택 시인의 선운사 동백꽃 소개해드렸습니다. 선운사 하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동백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 때문이겠죠. 처절하게 붉은 그 색깔 때문인가요?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이 많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엉엉 울 수 있다는 것, 소리 내어서 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의 붉은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2011 이상문학상 우수상 중에 하나입니다. 김숨 작가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함께 하실 텐데요. 김숨 작가는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당선됐고 98년에는 문학동네 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으로 투견, 침대, 또 장편소설로 백치들, 철이 있고요. 2006년 대산 창작 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작업 동인으로 활동 중인데요. 작품 소개한 후에 김숨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숨 작가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김숨 구릿빛 양은 들통에서는 한 무더기에 오리뼈가 고아지고 있었다. 오리뼈에서 우러난 누리끼리한 기름이 둥둥 엉겨 떠올라 장판지 같은 막을 만들어내는 동안 거실과 부엌은 차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부엌 맞은편 꼭 닫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노인이 걸어 나왔다. 제자리 걸음을 해 현관 쪽으로 돌아서더니 두 팔을 질질 끌면서 움직여갔다. 고개가 쳐들려서 있어서인가 노인의 몸은 마치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듯 보이기도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한순간 노인이 현관문 밖으로 지워지듯 사라졌다.
현관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영숙이 식탁 위에서 쑥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엌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가스레인지 화력을 최대한 미약하게 줄여놓아 들통 속 오리뼈 국물은 뭉근하면서도 집요하게 구워지고 있었다. 하루하루 고요하고 끈덕지게 지속되는 노인의 일상처럼. 노인은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하는 일이란 오리뼈를 고고 전기문이나 성경을 필사하거나 TV 뉴스를 시청하는 것뿐이었다. 날이 어둑해지면 노인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산책을 다녀왔다. 저건 시계. 나 아직도 쓸만한 시계를 버렸구만. 영숙은 노인이 굳이 복잡하고 소란한 골목들을 헤매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다. 쓸모가 거의 다해 버려진, 그러나 노인의 눈에는 아직 쓸모 있어 보이는 고물을 줍기 위해서일 것이었다. 노인은 기껏 주워온 고물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 외짝 장롱 속에 차곡차곡 감추듯 쌓아두었다. 마치 그것들이 사후에 자신이 쪼그라들고 메마른 육신과 함께 땅속에 파묻힐 귀중한 부장품이라도 되는 양. 선풍기, 액자, 시계, 화분 등등 낡고 찌그러지고 깨진 잡동사니들 속에 누워 영원히 잠든 노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던 그녀는 어깨까지 떨면서 고개를 내둘렀다. 그녀는 현관 쪽을 흘끔 바라본 뒤 국자로 들통 속을 휘저었다. 누리끼리 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국물 위로 늑골과 목뼈, 엉치 등뼈 등 속이 삐죽삐죽 악다구니 치듯 올라왔다. 그녀는 국자로 뼈들을 꾹꾹 눌러 들통 바닥으로 가라앉힌 뒤 국자 그득 오리뼈 국물을 떴다. 국자 속 국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노인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시아버지 눈동자가 날 빤히 보이는 것 같아. 대체 이런 오리뼈들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살을 싹 발라먹은 자잘하고 앙상하다 못해 흉측하기까지 한 오리뼈들. 하긴 옥천 오리 식당에서 얻어오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작년 겨울 그녀는 노인을 모시고 그 식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73 생일을 맞은 노인에게 오리백숙을 사 먹이기 위해서였다. 평일인데도 자리가 없어 노인과 영숙은 다락 같은 곳에 올라가 오리백숙을 먹었다. 말을 갈아 넣어 풀처럼 끈적끈적한 국물을 노인은 걸신 들린 듯 떠먹어댔다. 노인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어쩐지 오리백숙이 못 먹을 음식처럼 역겨웠다. 너 왜 맛이 없냐?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많이 드세요, 아버님. 반찬으로 나온 동치미 국물이나 떠먹다 찰밥을 미리 달라고 해 먹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와 계산을 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미는 그녀에게 식당 여자가 불쑥 물어왔다. 친정아버지신가 시아버지신가
오리백숙 좀 자주 사드려야겠어요. 네? 무슨... 글쎄, 오리 뼈를 얻을 수 있냐고 물으시네요. 저 여기 설명하세요. 아, 예. 오리뼈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리뼈는 왜... 왜는요? 그거라도 푹 구워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식당 여자가 뻔하지 않느냐는 듯 말에 그녀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모욕을 당한 것만 같아 획 돌아서서 식당을 나왔다. 그녀는 아무래도 노인이 그 식당에서 오리뼈들을 구해오는 것만 같다. 오른쪽 눈썹 밑에 사마귀가 난 식당 여자한테 구걸하듯 사정을 해가며 거실 시계는 7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남편은 8시쯤 집에 돌아올 것이었다. 오후 4시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노인은 혼자 식탁에 앉아 오리뼈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저녁은? 집에 와서 먹겠다고? 그래, 그럼. 뭘 해 먹지? 저 노인네만 아니면 저녁 같은 거 안 하고 밖에서 남편 만나서 칼국수 같은 거라도 사 먹고 들어오는 건데. 임신해서 그런가? 아귀찜도 먹고 싶네. 그녀는 귀찮았지만 자반고등어를 한 마리 굽고 계란을 4알 풀어 대충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그녀가 그렇게 저녁 식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들통에서는 오리뼈가 쉬지 않고 구워지고 있었다. 오리뼈 고우는 냄새와 자반고등어 튀기는 냄새가 뒤섞여 부엌뿐 아니라 집 전체에 떠돌았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가빠오는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다. 임신 5개월 때 의사는 사내 아이임을 그녀에게 슬쩍 알려줬다. 아버님도 손녀보다도 손자를 바랄 거야. 내가 아들 가졌다고 그럼 내심 안도해야 하고 흐뭇해하실걸. 당신 대를 이어줄 손자잖아. 아버님. 아버님. 아들이라야지 뭐예요. 제 뱃속에 아이 말이에요. 그러냐? 노인은 그 말뿐이었다. 아무리 무덤덤한 양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나 무덤덤할 수 있을까? 남의 집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여태 먹어보라면서 변변한 과일 하나 사다 준 적 있던가. 그녀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도 노인은 예정일이 언제인지 단 한 번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하기는 내가 입덧을 그렇게 해대는데도 오리뼈를 온종일 고아댔으니. 아버님은 저 오리뼈 건 국물이 무슨 불로장생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 그녀는 오리뼈 고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오리뼈 고운 국물을 하도 먹어대서인지 노인의 얼굴에 부옇게 살이 오르는 동안 그녀는 새꼬챙이처럼 말라갔다. 그나저나 노인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또 뭘 주워들고 돌아오려나.
18시가 넘었지만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밤 산책을 나간 노인도. 남편은 그렇다 쳐도 노인은 돌아올 때가 지났다. 노인이 집을 나간 지 어느새 1시간도 더 지난 것이다. 남편은 약속한 시간보다 귀가가 늦는 일이 잦았다. 무턱대고 2-3시간 늦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남편은 잉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이런저런 술자리가 느닷없이 생기고는 했다. 어? 202호 여자가 돌아왔나? 사실 그녀는 남편과 노인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202호 여자를 기다리기도 했다. 빌라 계단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것 말고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그 여자를. 그녀가 그 여자를 기다리는 것은 전날 노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래층 여자가 내일 저녁에 30만 원을 가져올 거다. 아래층이라면 202호? 내가 그 여자한테 30만 원을 빌려줬다. 그 돈을 너한테 갚으라고 했다. 저한테요? 내일 저녁에 그 돈을 갚겠다고 했다. 예. 그렇지만 왜 저한테... 꼭 갚겠다고 했으니 그래 꼭 왜 저한테... 그 돈을 받거든 너 쓰고 싶은데 써라. 노인은 그리고 산책을 나갔다. 노인네가 202호 여자를 보면 얼마나 봤다고 30만 원을 다 빌려주었는가. 그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공돈 30만 원이 생겼다는 생각에 은근슬쩍 기분이 좋았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한 뒤로 다달이 적자였다. 노인은 아마 내가 오리뼈군 국물을 몰래 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개수대로 흘려버리는 것을 버젓이 목격해놓고도. 근데 왜 남편한테 일러바치지 않았지? 그녀는 묘하고 엉뚱하게도 노인이 그 사실을 아들인 남편에게 일러바치지 않는 것이 신경질 나고 견딜 수가 없었다. 노인이 모르는 척 시침을 떼는 것이 어디 그뿐인가. 노인이 먹다 남긴 밥과 국을 죄다 음식 쓰레기통 속에 버린다는 것을, 노인이 벗어놓은 옷까지는 따로 분리해 세탁기에 돌린다는 것을, 노인이 쓰고 난 뒤면 왁스를 듬뿍 뿌려 좌변기를 닦아댄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는 것이다. 그녀는 새삼 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산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음을 상기했다. 아버지 태어나시면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방이 어디 있어서. 있잖아. 저 방은 애기 태어나면 애기 방 할 건데. 나도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 너보다 더 싫어. 어? 근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중풍 환자고 또 뭐? 아버지 살던 집 그거 팔면 목돈이 될 거야. 내 친구가 주식회사 한몫 잡는 거 보면서 부러웠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뭐. 월급 가지고는 애 키우기도 빠듯해. 그때 남편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던 빌라를 처분해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고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거의 날려버렸다. 싫든 좋든 그녀는 노인과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불현듯 어깨를 흠칫 경직시키면서 뒤를 돌아다 봤다. 노인이 등 뒤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서였다.
그녀에게 그런 버릇이 생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노인이 들어와 산 지 1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8시쯤 집에 돌아오겠다고 해놓고는 9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노인과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절 왜 그렇게... 절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냐고요? 노인은 그러나 입을 꾹 다문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노인이 딱히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낯설고 이상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딱히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그녀는 절대로 노인과 단둘이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남편이 늦는 날이면 식탁을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인이 식사를 다 마친 뒤에야 방에서 나와 혼자 식사를 했다. 남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돌아오는 저녁에나 노인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사했다. 왜 다들 안 오는 거지? 노인은 어딜 다니고 있는 거야?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설마 갓난아이에다 중풍으로 쓰러진 노인 병수발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202호 여자는 왜 돈을 갚으러 오지 않는 거야? 설마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걸 깜빡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30만 원이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구워준 돈이라도 되는 듯 초조해졌다. 뭐 나한테 갚으라고 했으니 내 돈이지, 내 돈. 그녀는 30만 원을 어디에다 쓸지 미리 생각해 두기까지 했다. 태어날 아이의 기저귀와 옷을 넣어둘 서랍장을 살 생각이었다. 거실 시계는 그새 9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혼자서 골목을 헤매고 다닐 노인을 생각하니 그녀는 저절로 미간이 찡그러졌다. 한 달 전쯤 그녀는 미장원에 다녀오다 집 근처 골목을 홀로 걷고 있는 노인을 본 적이 있었다. 왜 이런 데서 만나는 거야? 하필이면 노인의 뒷모습을.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이었다. 그날 그녀는 처녀 때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랐다. 머리카락에 반했다고 남편이 말했을 정도로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찰랑거렸다. 이게 어디서 나는... 머리카락에서 누린내가... 구역질이 나도록 머리카락에서 누린내가 났다. 오리뼈 곤 국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고 곧장 지갑을 챙겨 들고는 미장원을 찾아갔다.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빤히 바라보면서 노인을 원망했다. 미장원에서 나와 그 옆 분식점에서 열무국수를 한 그릇 사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노인을 보았다. 두 발을 질질 끌면서 왼팔은 왜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야? 노라도 젓는 것처럼. 오른팔은 뻣뻣하게 굳어있고.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대여섯 발짝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 걷던 그녀는 갑갑함을 느끼다 못해 결국 걸음을 빨리 해 못 본 척 노인을 휙 지나쳐버렸다. 골목 끝에 거의 이르러 그녀가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노인이 그 골목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디서도 호련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돌아온 지 20분쯤 지나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풍기를 주워들고 돌아왔다. 아직도 쓸만한 걸 버렸길래. 아, 예. 틀림없이 날 봤을 거야. 시아버지인 자신을 생판 모르는 남인 듯 지나쳐가는 나를 봤을 거라고. 노인 내가 속으로는 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을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녀는 노인이 산책을 나간 동안 가능하면 집에 있었다. 혹시라도 집 밖에 나갔다가 골목에서 노인과 마주칠까 봐서였다. 남편과 노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자반고등어는 딱딱하게 굳어갔다. 계란말이는 비린내를 풍겼다. 그녀는 밥솥에서 밥을 뜨다가 도로 쏟았다. 다들 왜 안 오는 거야? 언젠가 저놈의 들통을 내다버리든가 해야지. 저걸 버리지 않으면 오리뼈가 아니라 내 뼈가 흐물흐물 녹아내리겠어, 진짜. 가만. 근데 202호는 왜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야? 깜빡했으면 어쩌지?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했대잖아. 꼭 갚겠다고, 꼭. 열 시가 다 되도록 노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남편도 그리고 202호 여자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녀는 식탁을 치울 수도 맘 편히 잠들 수도 없었다. 노인은 대체 지금 이 시간까지 어느 골목을 헤매고 있는 거야? 설마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이는 일부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건지도 몰라. 그이가 늦게 오기 시작한 건 노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맞아. 정말이지 뜬금없게도 노인이 그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온 것은 2달쯤 전이었다. 그래, 8천만 원이 틀림없지. 예? 다는 아니어도 된다. 다는 아니어도. 이 9천만 원을 다 줄 필요는 없지. 4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구나. 아니, 4천만 원이라뇨.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구나. 아파트요? 그래, 실버타운이라고. 3천만 원만 내면 당장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다지 뭐냐. 날마다 운동도 시켜주고 때마다 관광버스로 여행도 데리고 다닌다지 뭐냐. 상주하는 간호사도 있어서
약도 꼬박꼬박 챙겨준다니. 여태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가 그럭저럭 붙었겠지. 노인은 그러니까 빌라 판 돈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8천만 원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서 노인에게는 은행에 적금으로 묶어놨다고 안심시켜놨다. 은행 이자가 6%라 쳐도 8천만 원이면은 1년에 요즘에 이자를 6%까지 주는 은행이 어디 있대요? 8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둑놈들이 아닌 이상해야 은행들이 그 정도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고작 해야 3%가 조금 넘는 게 요즘 은행 이자란 말이에요. 8월 전에는 들어갔으면 싶다. 날이 아주 더워지기 전에 말이다. 날이 너무 더워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니까. 노인은 그리고 먼저 식탁에서 일어섰다. 평소보다 늦은 밤 산책을 나갔다. 그날 이후 노인은 더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제 또 노인이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올지 모른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임신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 뱃속 아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쏙 빼닮는다지. 진짜 이 애가 노인을 닮았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노인이 쓰는 방에 들어와 있었다. 옷걸이에 꿰어 벽에 걸어놓은 쥐색 잠바에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갔다. 마치 노인의 혼이 쏙 빠져나가버리고 그럴싸한 홀만 남아 벽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인은 코디네이션 하듯 잠바 밑에 검은 기지바지를 받쳐 걸어놓은 것이었다. 잠바 위에 베레모까지 슬쩍 걸쳐놓아서일까. 그녀는 베레모를 들추면 노인의 뭉그러진 빨래비누 같은 얼굴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굵고 분명해진 한 가닥의 감정. 무서워. 그것은 뜻밖에도 미움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아니라 공포감이었다. 베레모를 확 밀쳐내는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베레모가 내던져지듯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베레모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것은 그저 못대가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노인의 얼굴이 방 안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었다. 베레모를 주어 제자리에 걸어둘 생각도 않고 그녀는 서둘러 노인의 방을 나왔다. 왜 다들 돌아오지 않는 거야? 노인도 남편도 202호 여자도 오늘 밤 안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데. 11시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노인을 걱정하면서 그녀는 한편으로는 노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노인네는 갈 데도 없어.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뭐. 노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영정사진을 거실벽에 보란듯이 걸어놓은 것만 봐도 자신의 죽음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걸 수시로 아들 며느리에게 일깨워주려는 꿍꿍이 속이었을까. 넉 달 전쯤 노인은 그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거실벽에 걸어놨다. 여보, 아버님한테 저 영정사진 좀 떼라고 해요. 볼 때마다 성뜩해 죽겠지 뭐예요. 꼭 죽은 사람을 보는 것만 같잖아요. 그녀는 질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 말을 대여섯 번은 했다. 그러나 영정사진은 여전히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노인이 돌아오면 더 이상 오리뼈를 고지 말라고 해야겠어. 이 밤에 혹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기 아주머니 계세요? 집사람 말입니까? 네. 집사람은 왜? 혹시 잊어버리셨나 해서요. 아주머니가 저 꿔간 돈을 꼭 갚겠다고 하셨다지 뭐예요. 꿔간 돈이요? 네. 저희 시아버지가 아주머니한테 30만 원을 빌려주셨나 봐요. 그 돈을 저한테 갚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럴 리가요. 여간에선 남한테 돈을 꾸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머니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집사람이 돈을 꿨을 리가 없을 텐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202호 아주머니가 30만 원을. 아주머니는 아직 집사람은 남자는 한숨 끝에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녀를 2초간 빤히 바라보다 현관문을 닫았다. 왜 저래? 그나저나 노인도 남편도 왜 안 오는 거야? 202호 여자는 오늘 밤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녀는 또다시 노인의 방에 들어와 있었다. 방 안을 한 번 둘러본 뒤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책상에 바짝 몸을 당겨 앉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르라는 글자 위에 볼펜촉을 가져다 댔다. 습자지가 그 위에 덧대어져 있기라도 한 듯 똑같이 르를 그려 나갔다. 덧쓴 꼴이 되어 르는 다른 글자보다 굵고 진해져서는 유별나게 튀어 보였다.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린몬 베레스에 진쳤고, 린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설마 저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 테지? 고물들 속에 같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녀는 덜커덕 소리가 나도록 장롱문을 열었다. 주저하면서도 황급히 장롱 속을 살피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고물들로 꽉 차 있어야 할 장롱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노인네가 고물들을 다 어디로 치운 거야? 전날 저녁에는 밥솥 주웠는데. 그녀는 장롱문을 도로 꼭 닫았다. 다시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노트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머뭇머뭇하더니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글자들을 훑어내려갔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다. 샘은 아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르팍삭을 낳았다. 아르팍삭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손이 볼펜을 잡아들었다. 낳았다. 낳은 뒤 어느 순간 마비되듯 볼펜을 움켜잡은 손의 움직임을 멈췄다. 낳고 또 낳아 동아줄처럼 질긴 족보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 야밤처럼 검은 웅덩이 속으로 수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웅덩이를 넓히기라도 하듯 둥그렇게 원을 그렸다. 노트 위의 글자들이 한 글자도 빠뜨림 없이 웅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 한순간 몸을 일으켰다. 노인도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2호 여자도. 들통 속 오리뼈 국물은 바닥까지 졸아들어 있었다. 다 쫄아들었어. 오늘 밤 너희는 한 숟가락의 오리뼈 국물도 목구멍으로 흘려넣지 못할 거야. 그녀는 뚜껑을 꼭 닫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밤새 틀어놓는다 해도 오리뼈 고는 냄새가 뿌리 뽑히지 못하리라는 걸 알지만 환풍기를 틀었다. 그녀는 노인의 영정사진을 한 번 바라본 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내려섰다.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노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노인을 찾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202호 여자가 돌아와 있기를 바라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가 노인을 찾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202호 여자가 돌아와 있기를 바라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마지막 구절입니다. 김숨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아, 여전하시네요. 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오늘 소개한 작품으로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1년 동안 그 발표되는 작품들이 무척 많거든요. 네. 개간지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데,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여러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독자들한테 읽혔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리고 또 읽힌 작품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인상 깊은 작품으로 기억된다는 것 자체가 네. 기쁜 일이기 때문에 뭐 전화 그냥 받았을 때 뭐 수상작이 어떤 작품인지는 궁금하지 않았었고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작품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과 또 202호 그 여자를 기다리는 한 여자의 심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좀 불안하고요. 좀 이렇게 읽고 있으면 같이 그 여자의 그런 심리 상태와 동화돼서 좀 초조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떤 평론가는 현대인의 원초적인 불안감이다라고 하던데, 이런 불안감, 이렇게 듣느니, 읽는 이로 하여금 느껴지는 이런 감정은 좀 의도하신 건가요? 일부러 막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어느 날 밤 그 집에 이제 혼자 있었는데요. 네. 아무도 뭔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냥 그 문장,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문장이 생각이 나서 소설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느끼는 그냥 불안감? 한 인간으로서 이제 밤에는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집을 지키면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불안감이 그 작품 쓸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작품 읽으면서 느끼는 궁금증은 보통 이렇게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시잖아요, 작가분들이. 그래도 전 정말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202호 여자 다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왔을까요? 온 건가요? 아직 그 소설 안에서 밤이 다 가진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 밤과 새벽 사이의 그 시간에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밤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 돌아왔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지어서 그걸 독자들한테 보이는 것은 좀 이 소설을 더 이렇게 좀 닫힌 소설로 이렇게 그죠, 한계를 그어버리는. 네, 그런 것 같아서 뭐 그날 다들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들 처해지잖아요. 뭐 그게 죽음이든 아니면은 뭐 떠남이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좀 모호하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내내 이제 오리뼈 고우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심지어 이 여자 머리카락도 자르고요. 네. 예. 혹시 오리뼈를 오랫동안 고아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고아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 할머니께서 예전에 어디선가 막 할머니가 이제 그 약장수들한테서 약도 많이 막 사시고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이셨는데, 어디선가 오리뼈를 얻어다가 막 고우신다고 그걸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상상하면서 너무나 인상적이고 뭔가 그 냄새를 맡아보진 않았는데 그 냄새를 제가 맡았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서 이게 20년 지난 지금 소설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인상이. 그래요. 네. 저도 맡아보지 않았는데 혼자 읽다 보니까 제가 맡아본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약하고 막 이렇게 뭔가 쉽게 빠지지 않는 그 냄새 같은 그 느낌? 네, 막 기름기도 막 떠있는 기름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게요.
자, 이번에 내신 소설집 간과 쓸개라고 하셨는데 조만간 그 속의 작품들로 또 다시 뵙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숨 작가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